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벌써부터 채팅창이 막 불이 나는데요. 사춘기 아이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도 올려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어머니들과 같이 아주 힘차게 시작할 김은지입니다. 네, 슬기로운 코로나 생활 네 번째 시간 사회 최상철입니다. 사실 이렇게 어머니들의 채팅창을 활활 타고 있지만 제가 요즘에 보니까 날이 너무 쌀쌀해졌더라고요. 네, 날이 급격히 추워졌고 감기도 조심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래도 이렇게 불타오르는 채팅창이 있어서 저의 마음은 이제 따뜻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유익하고 재미있는 강의와 함께 지금처럼 소통도 잘 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를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앞에서 살짝 언급을 했는데 오늘의 주제는 청소년기입니다. 청소년기, 즉 이제 사춘기죠. 청소년기 하는 어머니들 이렇게 기억하시기로는 질풍노도의 시기, 아이들이 몸과 마음이 쑥쑥 자라는 시기, 그러다 보니까 변화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부모님들도 궁금한 게 많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시기, 이렇게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어렵고 힘든 시기, 사춘기, 청소년기, 거기에다 코로나까지 지금 겹쳐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보낼 수 있을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선생님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정신이 확 드네요. 네. 정말 이게 사춘기에다가 코로나까지 겹쳤어요. 정말 어머니들 마음이 답답하실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 이 답답한 마음을 오늘 짠! 하고 해결해 주실 연세신경정신과 의원의 손석한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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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그 사춘기와 청소년기 그 말이 좀 비슷하면서 좀 다른 것 같기도 한데요. 학부모님들께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사춘기하고 청소년기를 우리가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사춘기라는 것은 청소년기의 진입 단계에 시작되는 시기로서 사실 이 사춘기의 개념은 신체적 발달, 어떤 거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2차적 성징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은 곧 생식 능력을 갖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린아이한테 무슨 생식 능력 하면 좀 웃기긴 하지만 실제로 생물학적으로는 그래요. 그렇지만 이 아이를 어린이 됐다고 우리가 보기 힘들죠. 그래서 더 사회적으로 필요한 어떤 정신적인 발달, 사회적인 발달을 이루기 위해서 청소년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춘기는 대개 한 초등학교 5, 6학년 시기부터 중학교 한 2, 3학년 정도까지 보고요. 이때가 제일 힘들죠, 물론. 그 다음에 청소년기는 그것을 포함해서 대개 한 만 20세 정도까지.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1, 2학년 혹은 군대를 갔을 때 이 시기까지 포함되니까 상당히 좀 시간이 길고요. 사춘기는 대개 여자가 남자애들보다 한 만 1, 2세 정도, 1, 2년 정도 더 빨리 시작되는 걸로 되어 있고 사춘기 자체는 대개 한 2년에서 3년 정도, 그 정도 지속되고 청소년기는 따지고 보면 거의 10년에 가까워. 그러나 이 청소년기도 개별 차이는 많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사춘기와 청소년기 이런 차이가 있는 상황인데 이 시기에 중요한 거는 어쨌거나 성장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어머니들 성장하는 이 시기에 아이한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은 것들 줄 수 있을지 밤낮으로 고민하실 텐데 이게 우리가 뭔가를 주려면 그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어머니들이 특징을 알아야 이제 잘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의 특징은 뭘까요? 아마 사춘기 하면 떠오르는 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키워드는 아마 반항인 것 같아요. 반항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요. 이제 반항이면서 동시에 일탈적인 행동을 하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것을 어떤 호르몬의 급격한 분비에 의한 그런 변화로 봤는데 그것도 사실 맞긴 맞는 건데 최근에는 어떤 뇌발달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사춘기가 뇌가 발달하지만 상대적으로 전두엽 발달이 좀 늦습니다. 전두엽이라는 것은 우리의 충동을 억제해주고 계획 능력이라든지 인간의 어떤 고차원적인 기능을 이제 담당하는 건데 이게 좀 미숙해요. 이것은 사실은 25세까지 서서히 발달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11살, 12살 아직 멀죠. 오히려 이 시기에 특징적으로 발달하는 것은 후두엽이에요. 후두엽은 이제 보는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뭐 아이돌 스타나 걸그룹고 화려한 외모와 열광하고 또 아이들도 뭐 어떤 애들은 피어싱하고 문신하고 또 액세서리, 화장 이런 데 관심 보이는 게 바로 그런 시기적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신체적 발달 속도를 신체적 발달 속도는 굉장히 이제 왕성한데 이것이 뇌의 발달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선
청소년기의 어떤 구체적 특징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골격이 일단 성장되면서 사실은 이제 2차 성징이 벌어지면서 성욕이 급격히 증대합니다. 성욕이 증대하면서 사실은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때 좀 자유행동을 사실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일부 아이들은 또 실제 성 경험에 이제 이른 아이들도 있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아이들이 자율과 독립성을 추구하죠. 이제 부모님의 간섭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독립적인 주체로서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이제 세대 차이를 느끼게 돼요. 이제 자기들만이 어떤 공유하는 어떤 그런 생각과 행동들하고 부모의 차이가 너무 크니까 어떤 세대 차이를 느끼게 되는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고, 또 이것은 약간 긍정적인 측면의 변화이기도 한데 사고 능력이 발달합니다. 그 전에 아이들, 아동기 때의 어떤 아이들의 사고 체계는 굉장히 구체적인, 아주 단순하고 좀 2차원적인, 어떻게 해서 흑백 논리, 선악 논리에 빠져 있다면 이때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형식적이고 굉장히 어떤 다양한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야, 저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인다 할지라도 걔는 나름대로의 논리나 어떤 근거를 세워서 동기를 세워서 저게 뭐가 어때요? 저렇게 하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어떤 관습적 생각과 충돌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어떤 궁극적인 과제는 아이들이 이제 자기 정체성을 찾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것은 잘 찾으면 제일 좋은 목표고 좋은 건데 이 과정에서 또 부모와의 또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아무튼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때 급격한 신체 발달 그런 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도 정서 불안을 느낄 수도 있고, 네. 또 어떤 좀 심한 경우는 결국은 이제 반항과 일탈 이런 경우가 되면 이제 부모님과 트러블이 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수시로. 이 부분이 결국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이 제일 그게 궁금하신 건데, 그 청소년기 아이들과 트러블을 어떻게 대처할지 그 부분에도 조금 더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사실 제가 지금 청소년이 지난 지 엄청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청소년 아이들을 대변하는 그 입장이 좀 되는 것 같은데, 청소년기는 정서적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사고 발달이나 정체성이 과제하는 것 자체가 이 아이가 뭔가 정서적 불안정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고요. 또 부모와의 정서적 독립 과정에서 정서적 격동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와의 독립을 바라긴 바라지만 한편으로는 또 의존하려는 마음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모는 쟤는 필요할 때만 나를 찾고 그렇지 않을 때는 혼자서 다 생각한다, 말한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 아이는 한편으로는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기를 2차 분리 개별화 과정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1차 분리 개별화 과정은 언제냐면 만 2세 즈음했을 때, 우리 나이로는 이제 4살, 미운 4살이라고도 그러죠. 그때 이제 떼쓰고 언어 발달이 생기면서 싫어란 말하고 아니야란 말하기 때, 그때는 좀 사실은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 약과죠. 그때는 또 부모가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한데, 이때는 어쩌면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아이들이 개별화를 시도하기 때문에 이런 2차 분리 개별화 과정에서는 아이들이 굉장히 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 부모와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발달적인 특성, 그러니까 어떤 뇌발달과 어떤 그러니까 신체적 발달과 정신적 발달의 불일치 때문에 이제 결국 정서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이제 부모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원론적이고 좀 어떻게 일반적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말씀을 듣고 실망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대화의 타협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기서 제가 대화라는 말을 쓰면서 끝에 타협을 동시에 붙였어요. 왜 그러냐? 이제까지의 대화는 되게 지시적인 대화였습니다. 아이들한테 야, 너 이제 씻고 자야지, 숙제 다 했니? 뭐 이렇게 해, 이렇게 지시하는 아동기 때까지의 대화였다면, 이제는 아이의 말을 좀 들어주면서 아이의 생각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이가 나중에 할게요, 뭐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할 때 그것을 무조건 잘못이라고 하지 말고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언제까지 할 수 있어? 그러면 네 말대로 한번 해볼까? 만약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이런 식의 어떤 좀 핑퐁처럼, 탁구 게임처럼 이렇게 타협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만약에 정말 아이가 대책 없이, 야, 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한다 그러면 부모가 생각할 때는 잘못이라고 얘기해줘야죠. 그러면서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줘요. 내 생각에는 친구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들 때는 그 친구를 곧바로 때리거나 놀리지 말고 다른 친구한테 의견을 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혹은 그런 속상한 마음을 선생님이나 우리 부모인 엄마나 아빠한테 가서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대안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안을 제시했는데 아이가 잘 들으면 너무 땡큐죠. 이럴 땐 그냥 넘어가지 말고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무슨 보상을 해주냐? 여기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정신적 보상, 칭찬과 격려죠. 그다음에 물질적 보상, 용돈, 간식, 뭐 이런 거, 외출. 근데
물론 아이가 이렇게 잘 지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못 지키는 경우가 또 태반이죠. 그럴 때 막 신경질 내고 화내고 막 이러지 말고 불이익을 주세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어떤 용돈을 좀 삭감한다든지 뭐 게임 시간이나 외출 시간을 줄인다든지 하여튼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 그것도 너무 가혹한 불이익이면 안 됩니다.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불이익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데 이것이 사실은 한편으로 부모가 기억해야 될 게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칙을 아이하고 미리 좀 얘기를 해서 저렇게 표로 좀 쓰거나 목록으로 작성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부모가 기분 내키는 대로 어릴 때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애가 좀 불편해도 그냥 넘어가고 내가 기분이 별로 안 좋으니까 애가 조금만 잘못해도 막 득달같이 달려가서 애를 비난하고 그러지 말고 부모가 이 일관성을 유지하는 거. 사실 이것은 핵심적인 것은 자기 감정, 특히 분노 감정의 조절이거든요. 이런 걸 좀 할 필요가 있고 이 과정에서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너무 안 돼요. 나 지치고 안 돼. 애 고치지도 않고 나 화병 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지는 거죠. 아이의 어떤 그런 육아 방식에서. 그러니까 인내와 끈기가 필요해요. 우리 어른이 아이들과 다른 점이 뭡니까? 참을성이 우리가 좀 많지 않습니까? 인생을 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또 부정적 경험을 다 극복했기 때문에 이런 인내와 끈기를 갖고 좀 장기간에 걸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애초에 부모와 아이의 관계가 좋을 때는 잘 돼요, 사실은. 네. 근데 아동기 때 이미 부모와 아이의 관계가 많이 틀어졌다면 사실 어려워요. 그러면 그래도 이제부터 좀 잘해야 되잖아요. 그 좋지 않았던 가족 관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사실은 부모로서 좀 창피하기도 하고 권위에 손상 갈 수도 있겠지만 진정한 사과를 해야 됩니다. 야, 그동안 내가 너를 강압적으로 키웠던 것 같다. 너를 너무 체벌을 많이 한 것 같다. 네 말을 너무 안 들어준 것 같다고 하면서 이제 엄마 아빠가 그러지 않을게 하고 아이에 대해서 진정한 사과를 하고 덧붙여서 너를 존중해 줄게. 너는 이제 그만큼 컸으니까 네 생각과 네 행동, 네 감정 모든 거를 다 존중해 줄게. 이렇게 하면서 좀 더 이렇게 동등하게 대해주는 그런 어떤 약속을 해준다면 아이가 우리 엄마 아빠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좀 달라지네, 좀 태도가 달라지네 하면서 아마 좀 마음을 열 것입니다. 예. 역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힘든 사춘기 시기일수록 가족 관계가 더 기본이 그렇죠. 예, 되는 거네요. 그 가족들 관계에서 가족분들이 인내와 끈기 이게 네.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 중에 머리에 이렇게 확 와닿는 게 전두엽 발달이 25살까지. 예. 왜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맞박에 피도 안 마른 거죠. 그쵸. 예. 그게 이제 25살까지 이게 성숙이 안 되니까 이제 어른들이 보기에는 아직은 네가 덜 말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왜 마음에 닿냐 하면 그 생각을 하면 좀 아이가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아이가 좀 편안하게 보일 것 같아요. 그래. 아직 덜 성숙했으니까. 그렇죠. 20대 초반까지도. 20대 초반까지. 아니, 군대 갔다 와도 아직은 덜 예. 성숙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화를 내고 그러는 것보다는, 아이의 발달이, 실제적인 발달이 그 정도의 속도밖에 안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면 어머니들이 인내와 끈기를 갖기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 예. 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저의 마음에도 평화가 찾아오네요. 근데 이렇게 변화가 많은 시기, 사실은 이 얘기를 하시니까 이것도 이해가 되는데 아이들이 이 시기에 우울증이 잘 생기는데 변화가 많다 보니까는 이게 적응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그 안에서 좌절도 생기고 이러면서 우울증이 또 생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뭐 이건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혹시 청소년기 우울증은 어떤지 조금 자세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청소년기 우울증 외에도 여러 가지 심각한 정신병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이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게 우울증이에요. 왜냐면 이게 청소년기의 감정 격동하고 좀 구분하기 때로는 힘들기 때문에 혹시 아이가 힘들면 우울증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하는 게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우울증은 대개 생활 사건이 선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부모의 죽음이라든지 별거, 이혼, 재혼. 또 부모의 어떤 실직이라든지 수입의 감소 이런 경제적 어려움이 올 때 아이들이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중요한 게 이사전학입니다. 부모 생각에는 그냥 이사전학 가면 뭐 새롭게 적응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이들은 그간의 친구 관계가 다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또 새로운 친구 관계를 맺는 거에 대한 두려움. 또 막상 이사 가고 전학 갔더니 좀 첫인상이 안 좋았다. 이때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상처를 많이 입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전통적으로 많이 알려진 스트레스, 학교 성적이 저하. 이것은 부모 생각에는 사실은 부모가 스트레스 받는 거지만 아이들 자신도 사실 스트레스를 받죠. 성적 떨어졌는데 너무 좋아하는 애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아닌 척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역시 친구 문제, 이성 교제, 뭐 친구의 어떤 괴롭힘이라든지 따돌림, 폭력, 학교 폭력, 또 이성과 사귀었는데 또 누구로부터 뭐 차였다고 하나요? 누구로부터 헤어지고 또 나는 좋아하는데 그 아이가 좀 배척하고 이렇게 이런 이제 다양한 원인이 좀 선행될 수가 있는데 이 적응 과정에서 조금 힘들면 아이가 이제 어떤 그런 우울증, 청소년 우울증이 빠지기 쉽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원인들이 아이들에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 시기가 이제 사춘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청소년기, 사춘기 부모님들이 우울증 아이들은 조금 더 보통 청소년 사춘기 아이들보다 좀 더 대처를 조금 더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그 증상을 좀 잘 알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 그 설명하려다가 좀 놓쳤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가면 우울증이라고 해서 청소년 우울증은 좀 일반 우울증이랑 틀립니다. 우리가 일반 우울증 하면 사람이 슬퍼 보이고 왠지 무기력해 보이고 처져 보이는데 얘네들은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날카로워지고 짜증 막 극대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울증 같지 않다? 뭐 가면을 썼네. 그래서 가면 우울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자살을 좀 자꾸 시도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자극이나 쾌감을 추구해요. 뭐 오토바이를 탄다거나 게임에 몰두하거나 또 친구들과 이렇게 뭐 배회하고 돌아다니는 그러면 이제 재밌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일탈 행동이 어떻게 보면 우울 상당 증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많은 그 우울증의 특징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저변에는 부모와의 관계 문제가 좀 깔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청소년 우울증이 좀 확인된다면 부모는 일단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게 우울 증상이 있을 수가 있구나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또 공존 질환이 나오네요. 청소년기는 더군다나 어떤 품행장애나 뭐 ADHD나 뭐 양극성 장애 이런 어떤 공존 질환이 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청소년 우울증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알기 위해서는 우울증 증상을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는 것을 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울려고 그럴 때 아이를 좀 부끄럽게 여기고 야 울지 마 괜찮아 참아 이렇게 얘기하기 쉬운데 사실은 저는 우는 것이야말로 이 눈물이야말로 천연적인 어떤 약물이 아닌가. 울면서 우리가 감정이 정화되는 경험을 다 했었죠. 그러니까 뭐 약을 먹고 이렇게 치료하는 건 좋지만 정말 울면서 자기의 어떤 슬픈 감정을 드러내고 그것이 부모 앞에서 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많은 아이들이 우리가 이제 진료를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우리 앞에서 웁니다. 슬픈 감정을. 근데 부모가 어떨 때는 깜짝 놀라요. 얘가 울었나 이러면서. 그러니까 부모 앞에서 운다면 그 아이는 이제 우울증이 많이 해소되는 그런 과정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고 일반적인 얘기입니다만 수면과 식사도 중요해요. 올바른 수면 패턴을 좀 확립해서 좀 충분한 수면을 갖게 하고 또 식사도 좀 잘 하게끔 해서 그래서 이제 신체 상태가 좀 양호하게끔 해서 그렇게 해서 좀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문제를 좀 터놓고 이야기하게끔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모한테 잘 얘기를 하지 않죠. 근데 사실은 우울증이라는 건 감정의 측면이지만 그 이면에는 아이가 갖고 있는 어떤 슬픈 생각,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생각들을 좀 얘기할 수 있으면 가장 좋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부모가 이제 조금 도와줘야 할 것은 현상을 좀 긍정적으로 보게끔. 사실은 우울증에 동반되는 현상이 어떤 부정적인 어떤 해석, 부정적인 사고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부모가 좀 도와주고 그와 동시에 아이 자신, 내 자녀의 긍정적인 면을 좀 발견하게끔 또 아이가 발견할 게 없으면 부모가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너는 그래도 재밌잖아. 평상시 농담도 잘하잖아. 너는 뭐 친구들을 좋아하잖아. 친구들한테 잘 베풀잖아. 뭐 어떤 것이라든지 부모가 생각할 때 그래도 얘는 이런 면은 좀 뭐 괜찮다.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좀 부과시켜서 아이로 하여금 자존감의 저하에 더 이상 빠지지 않게끔 그렇게 이제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아이가 부모님 앞에서 운다면 네. 사실은 그거는 이미 굉장히 많은 자원을 갖고 있다는 그렇죠. 거. 그렇죠. 네, 그래서 부모님이 그 아이의 눈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 아이의 눈물은 그 아이가 나를 이만큼 믿고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부터 시작하면 된다는 거 참 중요한 이야기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머니들이 이게 청소년들한테 마구마구 치이시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힐링하나요? 하고 자꾸 질문을 올려주세요. 네. 저희가 마무리쯤에서 선생님께서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실 테니 기대하시면 되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듣다 보니까는 우울증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알아차리고 챙기면 된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혹시 그냥 일상생활에서 청소년들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되는 것들이 혹시 추가로 더 있을까요? 일상생활이나 있습니다. 학업이나. 네네. 있는데 또 이제 시작하는 키워드는 대화입니다. 대화. 아까 제가 네. 대화와 타협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번엔 대화인데, 이번에 대화는 타협을 좀 빼고 일단 듣기. 자기의 말 듣기. 우리 대화라는 건 뭡니까? 듣기와 말하기입니다. 근데 가만히 이렇게 두 사람의 대화 과정을 듣다 보면 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권력 관계에서 위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되게 권력 관계에서 낮은 사람은 주로 듣고 있습니다. 고개 끄덕이면서.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가 여태까지 되게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내가 좀 권력을 내려놓기도 하고 권력의 어떤 그런 약해짐을 인정하고 아이의 말을 좀 잘 들어줘야 돼요. 근데 듣는 게 그냥 듣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인 듣기예요. 이렇게 자세를 앞으로 당기고 아이의 눈도 노려보듯이 보는 게 아니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열심히 귀를 기울이면서 자녀의 말을 적극적으로 듣다 보면 그 다음에 생기는 게 공감과 이해가 자연스럽게 생겨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아이에게 일방적인 지시, 조언 이런 걸 했다면, 판단을 내렸다면 그냥 무조건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듣는다고 생각하면 아이가 이 과정만 해더라도 이상하다. 왜 우리 부모님이 이쯤 되면 뭐라고 말을 가로막고 뭐라고 할 텐데 왜 내 말을 계속 듣지? 그게 굉장히 큰 새로운 변화거든요. 이런 적극적인 듣기, 공감을 통해서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부모가 어떤 그 태도까지 보일 수가 있냐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좀 도와줄 수도 있겠네? 라는 느낌을 받죠. 그리고 실제로 부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힘든 건 뭐가 얼마든지 도와줄게. 너한테는 우리 부모님이 있잖아. 그러면서 그런 믿음을 주는 거죠. 말하자면 우군이 되고 동지가 되고 또 이렇게 도와주는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또 아이가 좀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네가 잘못하고 못나서 이런 식의 어떤 태도는 절대로 안 되고요. 혹시 아이가 좀 우울증이나 어떤 감정적 어려움이 있다면, 네가 이렇게 병 때문에 혹은 스트레스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느냐, 좀 편을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 부모님이 내 편이다라고 생각하면 또 그게 확 달라집니다. 그리고 근데 이렇게 좀 하다 보면 또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러다 보면 얘 맨날 힘들다고 그러고 맨날 막 우울하다고 그러고 할 거 하나도 안 하고 이러면 어떡하냐,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2차적 이득이라고 하거든요. 2차적 이득이 사실은 모든 병이나 모든 어떤 그 괴로움이 조금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야, 너 좀 쉬어, 너 이제 좀 빠져, 이렇게 실제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2차적 이득을 조금은 인정해 주자고요. 너는 어디서 꾀를 피우면서 그렇게 맨날 힘들다고 하면서 엄마가 지시하는 거 하나도 안 하고 아빠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 2차적 이득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다가 이것이 이제 좀 길어질 때 그 부분을 다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적 이득이 생길 정도까지는 가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만큼 아이가 힘들다는 걸 좀 알아줄 필요가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아이의 어떤 변화를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시도하죠. 그리고 원하죠. 그럴 때 이제 부모가 먼저 또는 함께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델링 기법이라고 하죠. 보여주기 기법. 부모가 예를 들어서 자기는 맨날 그냥 뭐 늦게 들어오면서 아이는 또 늦게 들어온다고 뭐라고 하고, 자기는 늦게 자면서 일찍 자라고 그러고, 본인도 막 맨날 스마트폰 보면서 아이한테 스마트폰 보지 말라고 그러고, 본인도 좀 이렇게 열심히 좀 독서를 하거나 좀 차분하게 있는 모습 보면서 아이한테 뭐 독서 활동을 권장한다든지, 자기도 좀 운동을 하면서 또 아이한테 좀 체력 증진을 좀 이렇게 권유한다든지, 자기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오면서, 그러면 이제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또는 함께 변화를 하면 아이가 이제 보고 배운다는 뜻이죠. 그리고 어떤 상황, 사회적 상황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거에서 긍정적인 해서, 물론 뭐 여기에는 또 부모 자신도 여러 가지 뭐 생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왕이면 아이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세상사나 여러 가지 그 주변에 벌어진 일들을 자꾸 긍정적으로 좀 해석하게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아름답게 볼 수 있게끔 좀 도와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아이가 너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혹은 이제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우울증 경우에 이제 자살 같은 생각도 이제 아이들이 하거든요. 혹은 자해적인 어떤 행동도 많이 보이죠. 이럴 땐 좀 혼자 내버려두지 않기가 좀 필요합니다. 이게 어려워요. 혼자 내버려두지 않기라고 해서 불쑥 놓고도 안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이가 힘들면 가서 뭐 과일에도 좀 갖다 주면서 같이 좀 힘든 게 없냐고 얘기를 해주고, 그런 의미의 또 혼자 내버려두지 않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비록 자유가 독립성을 추구하지만 동시에 누군가에 의존하려고 그러고 또 사회적 어떤 존재라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아이가 알아서 하겠자고 다 힘들게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혼자 내버려두지 않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또 즐거운 활동을 좀 부모가 같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즐거운 활동이란 건 뭡니까? 사실은 뭐 체육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이런 오락 활동, 그 즐거움을 부모가 함께 느끼면서 그런 걸 같이 하면 좋아요. 근데 이게 사실 또 이거 현실적으로 어렵긴 하죠. 사실 아이는 뭐 주로 이제 친구들과 뭐 스마트폰 게임을 한다든지 거기서 채팅을 할 때 부모가 끼어들 여지가 없는데,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에는 부모도 좀 같이 그걸 좀 보면서 같이 좀 배워보라고 얘기도 하는데, 물론 그런 거에 전통적인 어떤 뭐 오락이라든지 체육 활동 이런 걸 부모가 같이 하면 제일 좋겠죠.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친구 관계입니다. 부모가 생각할 때 친구는 좀 모범적인 친구, 또 이렇게 좋은 영향을 갖게 되는 친구, 그런 거를 좀 사실 원하는데 아이들 생각은 다르죠. 그러니까 친구에 대해서 조금 너무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친구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심리적 이득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정 아니다 싶다. 그리고 친구와 비행을 너무 많이 저지른다. 그럼 꼭 그 친구 탓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아이가 원인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친구 관계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서 가급적이면 친구 관계를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쪽으로 하면서 조심스럽게 내가 좀 우려하는 바를 전달하는, 무조건 이 친구는 좋다, 이 친구는 뭐 나쁘다, 이 친구는 뭐가 어떻다는 판단을 섣불리 내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청소년기 그 자녀와의 그 대화가 너무너무 중요하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부모님들이 대화를 하실 때 이제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대화를 한다면 그것이 마치 부모님 막 지는 것 마냥 예전에 했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걸 어려워하시고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경우에 좀 업데이트되는 거다. 이제 부모님이 그렇죠. 예, 지금 이전의 방식이 올드 버전이고 초등학생 대하던 방식을 중학생 대하듯이 대하면 이게 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세련돼지고 계신다. 그게 지는 게 아니라 타협하는 게 지는 게 아니다. 그런 말 좀 종종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또 특히 요즘이 시험 기간 아니겠습니까? 예, 중고생들 이 시기에 또 부모님들이 관심 가지실 만한 내용을 좀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아이 스트레스가 있는 이 시험 기간 부모님들을 위한 꿀팁이 있으시다고요? 꿀팁이라기보다 뭐 어떤 시험 스트레스, 시험 기간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시험 결과가 좋은 게 우리가 제일 잘 바라는, 좋아하는 어떤 시나리오인데, 사실 시험을 본인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잘 대처했다, 잘 치렀다 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그러니까 시험 자체가 스트레스라는 것을 부모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뭐 공부하기 힘들어, 어려워, 뭐 스트레스 받아, 나는 수학이 걱정돼, 뭐 영어가 안 돼, 이런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거를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런 말 하지 말고 지금 그럴 시간에 가서 한 자리도 더 봐라, 이런 얘기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고, 일단은 아이가 무슨 뭔가 얘기를 할 때 귀를 기울이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시험에 대한 불안을 호소할 때 누구나 다 그렇다, 엄마 아빠도 그랬다, 시험 때 불안한 것은 당연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아이의 마음을 좀 달래고 어루만지고 좀 불안을 좀 잠재우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게 사실은 시험 결과보다는 과정을 좀 중요하게 여겨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뭐 아이 시험 잘 보고 뭐 못 보고를 떠나서 정말 시험 기간에 좀 앉아있는 모습만 보여주면, 앉아서 공부하는 모습 보여주면 그 원이 없겠다 그러는데 뭐 게임하고 딴짓하고 이러면 사실 속상하죠. 그럴 땐 얘기해야죠. 그러니까 네가 시험을 잘 보라고 엄마 아빠가 지금 그러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과정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엄마는 집안일 열심히 하고 뭐 직장도 열심히 다니고 아빠도 다 그러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어떤 결과에 대한 부담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아이들이 기가 막히게 또 알아차려요. 부모가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지, 괜히 말만 그렇게 하는 건지. 그러니까 말과 행동. 조금 이제 부모가 조금 진심으로 이렇게, 저는 이제 여기서 조금 뭐 너무 거창한 뭐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 많은 부모님들이 정말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사회가 정말 앞으로 많이 바뀌지 않을까. 사실 우리 사회가 우리 기성세대 문제도 너무 결과 위주의 우리 세상에 요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이가 좀 달라질 수 있게끔, 부모가 좀 생각을 좀 다르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좀 굉장히 또 중요한 거 하나가 비교하지 말아라. 비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특정한 친구나 뭐 특히 형제자매 간의 비교는
제가 볼 때 제일 최악이에요. 이게 사실 우리 부모가 형제자매 간의 우애를 얼마나 바랍니까? 근데 부모 기대만큼 형제자매가 우애가 없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게다가 누구는 뭐 동생은 잘하고 뭐 형은 잘하고 언니는 잘하고 이런 식의 어떤 얘기를 해서 불필요하게 경쟁심을 자극하면, 이게 이제 단순히 사이가 좋지 않은 거에 넘어서서 뭐 분노, 증오, 어떤 우리가 언급하기 싫은 단어의 어떤 감정까지 형제간에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비교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정말 이게 어머니들 다 아시는 얘기일 수도 알죠. 있는데, 아시죠. 시험 기간이 되면 나도 예민해지니까 네. 이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확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정말 이게 그래도 이제 다시 또 시험 기간이니까 어머니들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리마인드 하시고 아이들한테 이해하는 모습 조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험 기간 얘기도 해주셨고, 근데 이 코로나는 또 청소년들한테 다른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청소년기 아이들 둔 어머니들 코로나 시기에는 또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코로나 어려워요. 사실은 우선은 코로나 시대 때 가장 우선 변화는 자녀와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죠.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자녀의 어떤 그 모습을 더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이때 부모님들이 많이 좀 실망하기도 하고 좀 마음 내켜하지 않죠. 쟤는 왜 저거밖에 안 될까? 그렇지만 어떡하겠습니까? 내 자녀인데.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내 자녀의 모습을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전에 막 생각했던, 우리 기대했던 자녀의 모습과 현재 보고 있는 모습이 너무 차이가 날 때 이것에 대해서 너무 크게 좌절하면 부모가 일단은 거기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내가 이해해줄까? 이런 식의 마음가짐을 갖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아이의 어떤 그 겉으로 드러난 모습, 그런 겉으로 드러난 말과 행동에 너무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속마음을 한번 좀 따져봐야 돼요. 어떻게 따져보냐? 추정하는 거죠. 추정해서, 이 아이가 혹시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시험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가? 어저께 나랑 대화하다가 뭐 엄마한테 화났나? 아빠한테 뭐 불만이 있나? 친구 관계랑 뭐 안 좋은 게 있나? 이런 몇 가지 가정을 좀 이렇게 생각해서 부모 마음속에 이건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이제 물어봐야죠. 아이한테 물어봐서 정말 그게 맞다면 평상시에 부모가 엄청 아이를 잘 파악하는 훌륭한 부모고, 그게 아니라면 또 더 알아보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대화를 할 때 그 듣는 대화를 해야 됩니다. 물어보는 것은 결국 뭡니까? 듣기 위해서. 아이의 말을, 아이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듣기 위해서 내가 이제 물어보는 거니까 충분히 아이의 말을 듣는 그런 대화를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듣다 보면 우리가 역시 이제 공감과 이해, 아까도 좀 얘기했습니다만, 이 공감과 이해가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이를 공감하고 내가 이해하면, 그럼 내가 뭐 이 아이를 위해서 뭘 못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또 인내와 끈기를, 이 인내와 끈기는 참 여러 번 좀 강조를 합니다. 부모가 너무 지쳐요. 근데 선생님 말씀대로 좀 그렇게 해봤더니 뭐 되지도 않고 힘들기만 하고 이런 말씀을 가끔 하는데, 그럴 때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죠.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인내와 끈기를 갖고 좀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낙관주의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춘기가 한 2, 3년 가는데 청소년기 10년 이상 간단 말이에요. 사춘기는 몸이 막 급속히 커졌는데 정신적 성숙까지 이루어지려는 청소년기가 아직 많이 남았어요. 이제 시간이 뭐 많이 있다. 물론 우리 아이가 빨리 이 과정을 좀 거치고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언젠가는 좋아질 것이다. 언젠가는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낙관주의를, 긍정적 예측을 해야 돼요. 근데 부모가 한편으로 마음속에는 이러다가 얘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나중에 엄청난 문제 행동을 보이고 뭐 나중에 사람 구실 못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비관주의, 부정적 예측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부모가 불안해져요. 불안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예전처럼 아이의 관계에서 좀 강압적이거나 뭐 잔소리를 하거나 뭐 몰아붙인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과거의 좀 부정적인 패턴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부정적인 패턴이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아이는 그걸 부정적인 패턴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서로 이제 부정적인 관계가 되는 거니까 낙관주의를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시대 때 또 우리가 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사실 지금 이렇게 어지러운 시기에 부모가
또 화가 나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아이한테 이제 극단적인 언행을 좀 하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거면 너는 뭐 네가 알아서 뭐 집을 나가든지 알아서 해라. 그럼 이제 집 나갑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그냥 겁먹으라고 이제 한 건데. 예. 그리고 뭐 어떤 경우는 이제 요새는 그런 분들 별로 없겠죠. 아빠들은 뭐 호적에서 파겠다는 둥. 예. 또 호적이 뭔지도 잘 모르는 애들한테. 예. 그러니까 또 극단적인 언행. 뭐 심지어 뭐 그러려면 나가 죽어라. 뭐 이런 얘기는 설마 안 하겠죠.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극단적인 언행을 하면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가 충동적이고 일탈적인 전두엽의 발달 미숙으로 인해서 충동적인 일탈적인 행동을 가뜩이나 할 소지가 높은 애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그건 불에 기름을 얹어붓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부모가 얼마나 나중에 극단적인 결과가 나오면 죄책감에 쌓이고 또 부모의 큰 과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라. 예전보다는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는데 지금도 아직도 이제 정신건강의학과나 이런 데 찾는 거를 좀 부끄럽게 혹은 좀 남들이 알까봐 또 뭔가 이렇게 좀 쉬쉬하면서 또 인정하기 싫어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요새는 이제 양육 이런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또 부모 어떤 스트레스 이런 또 자녀의 어떤 정신건강 문제로 함께 방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요. 가서 또 이야기도 털어놓고 또 조언도 구하고 뭐 간혹 가다가 뭐 어떤 분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뭔가를 얻는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맞는 것 같군요. 다만 실천을 못했으니까 이제부터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용기를 얻고 실천의 어떤 의지를 얻고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코로나 시대 때 등교가 이제 오랫동안 좀 멈춰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온라인 수업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줄어들면서 오프라인이 좀 많아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부모 생각에는 야 그렇게 그동안 쉬었으면 집에서 그냥 빈둥빈둥 했으면 학교 가는 걸 얼마나 좋아하고 받아들여야 될까 이렇게 예측하는데 아이들의 반응은 학교 가기 싫은데 이렇게 나온다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뭐 친구 보니까 그건 좋네. 그러니까 이중적 태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학교 가는 것을 어떤 공부에 대한 학습 부담, 또 지금까지 편안한 생활이 좀 멈추는 거에 대한 그런 그런 감정적인 시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친구에 대한 기대, 또 어떤 애는 또 학습이 또 몰입도가 또 좋다고 그러니까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게, 이런 여러 가지 이중적 태도가 있다는 것을 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부터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이제 사실 해결책이 있다기보다는 앞으로 정말 부모와 아이가 같이 고민하니 저희들까지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 미디어의 몰입 문제가 사실은 큽니다. 미디어의 몰입.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 부분 좀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어요. 사실은 온라인 수업 자체가 뭐 미디어로 이루어지고, 우리도 지금 미디어를 통해서 지금 서로 이렇게 교육을 좀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디어의 몰입인데 이게 무슨 게임이라든지 어떤 잘못된 그런 커뮤니티 이런 걸 이제 부모가 이제 걱정을 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최소한 예의주시하면서 관찰하면서 좀 어떻게 슬기롭게 당장 어떤 뾰족한 어떤 방법이 있다기보다는 그걸 늘 염두에 두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근데 이제 공전의 시간이 좀 길어지면서 이게 이제 대화가 당연히 늘어나면서 이렇게 가족 관계가 좀 좋아져야 되는데, 일단 대화가 늘었는지, 단순히 같이 있는 시간만 늘어난 건 아닌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서로 같이 있는 시간이 있으면 뭐합니까? 서로 24시간 있으면서 말 한마디, 말 두 마디밖에 안 했다는 것보다는 정말 어떤 상호 주고받는 대화 시간이 정말 늘어나는 거죠. 한번 조금 부모 스스로 한번 좀 생각해보고, 반성도 해보고, 좀 새로운 노력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 화목도가 과연 이것이 증가되었는지, 아니면 가족 갈등이 더 늘어났는지, 이것은 부모 자녀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부부 사이도 사실 이제 예를 들어서 남편이 또 아내가 과거보다는 직장의식도 많이 줄고 또 사회활동 줄어드니까 다들 일주일씩 집에 들어오면 서로 이제 이렇게 대화를 많이 나누고 서로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싸우고 더 트집 잡고 이런 갈등이 더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 부분을 또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있다 보면 아이들은 부모 영향, 가족 전체의 분위기 영향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일단 이 가족 화목도와 갈등 부분에서는 부모 자녀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배우자의 관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부분의 어떤 점검과 개선이 상당히 필요하고, 그다음 이제 일주기 문제가 있어요. 일주기 문제라는 것은 이제 결국 이제 하루의 어떤 리듬을 어떻게 하느냐, 하루의 리듬을 예를 들어서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깨져 있죠. 애들이 온라인 수업하고 이렇게 할 때는 뭐 늦게 일어나고 합니다. 늦게 자고. 또 절대적으로 수면 부족이 많거나, 낮에 뭐 과도하게 자거나, 이런 일주기 문제를 같이 좀 해결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는 반드시 아까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여주는 거에서 부모가 일주기를 잘 지켜야지 아이도 같이 잘 지킨다는 거. 그 다음에 코로나 시대 때 절대적으로 우리가 좀 부족한 게 신체 활동입니다. 사실 우리가 체육 활동, 신체 활동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신체 활동이 너무 부족한 게 좀 문제예요. 그래서 요새 뭐 홈 트레이닝이, 홈 트레이닝 여러 가지 기법들이 많이 좀 소개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이런 걸 좀 가족이 함께 하면서 이 신체 활동을 늘리는 이런 쪽으로 좀 열심히 좀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학업 성취가 과거보다는 좀 떨어졌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건데요. 특히 이제 이 시대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뭐 고3이든 뭐 중3이든 혹은 뭐 대학생이든 학습량이 좀 부족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주로 온라인 학습으로 하다 보니까 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절대적인 의견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많이 느껴지는데 이런 학업 성취의 차이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보충을 할 것인가 꼭 뭐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통해서 그 시기에 배워야 될 어떤 그런 학습까지를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 모든 것들을 좀 이제 아이의 주도성과 아이의 어떤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파트너처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예측하고 함께 고민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 생각에 엄마 생각에 이런 앞서 말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참 앞으로 문제인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아이가 이제 함께 고민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라고 생각하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난 그런 데 관심 없어 라고 이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포기하지 말고 야 너도 앞으로 이제 언젠가 어른이 되고 너도 앞으로 이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 부분에서 너 자신을 위해서 잘 되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우리 같이 함께 고민해보자. 오히려 네가 더 생각할 게 많다. 왜냐면 엄마 아빠도 정답을 모르니까 우리 함께 고민해보자. 이렇게 해서 좀 마치 이제 그것도 하나의 존중이거든요. 부모가 막 생각한다면 아예 딱 일러주는 게 아니라 정말 아이가 함께 이런 고민을 푸는 거에 좀 참여하게끔 우리가 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예.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제 댓글을 이제 쭉 올라오시는 거 봤는데, 저도 이제 어떤 어머님께서 이제 아이들과 대화하려고 이제 거의 개그를 하다시피 하신다. 그래서 개그우먼 같이 됐다는 말을 하시고, 이렇게까지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셨다는데, 저는 아주 그 에너제틱하고 정말 보고 인상적이었던 말이 생각이 나고, 또 하나가 좀 요즘 그 댓글 보니까, 그 남편과의 대화, 입을 꾹 닫은 남편 이렇게 표현하는데 남편과의 대화도 뭐 청소년과 비슷하죠 남편이? 뭐 별 차이 없지 않습니까? 저도요 발달이 아직 거기까지밖에 안 된 건가요? 아직 조금 부족하죠. 예, 오늘 배운 거 쓰면 뭐 거의 뭐 통하지 않을까. 그럼 지금 이제 이슈는 입을 꾹 닫은 남편과 청소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거의 뭐 유사품입니다. 사실 제 생각에는 그 남편에 대한 어떤 해법은 물론 그런 마음이 들지 안 들지 모르겠지만 남편을 좀 칭찬해주고 좀 당신 너무 이런 게 훌륭하다는 식으로 좀 이렇게 녹여서 좀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남편에 대한 불만을 자꾸 이렇게 결국은 또 얘기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면 남편은 더 이상 얘기하기가 싫죠. 얘기해봤자 내가 손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어떤 사람과 대화를 좀 시작하려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호감을 끌어내는 게 하나의 기법입니다. 그 사람의 호감이 왜 생깁니까? 나를 좀 좋아해주고 나를 좀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 때 내가 이제 기분이 좀 풀리는 거지. 뭔가 대화를 하자고 딱 하면 그 순간 긴장감이 막 돌거나 좀 그러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남편이 입을 꾹 다문 것에 대해서 물론 1차적 원인은 남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도대체 왜 그럴까? 나는 좀 문제가 없나? 좀 어머니한테 조금 야속한 말씀일 수 있겠습니다만 내가 혹시 너무 남편을 좀 비난하진 않았나? 남편을 무시하지 않았나? 남편과 말할 때 너무 반대 생각에 자꾸 부딪히면서 해결 없이 끝나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한 번은 좀 점검해서 조금 더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좀 나를 낮춰야죠. 내 자존심을 좀 낮추면서 남편을 좀 이렇게 올려주면서 그렇게 대화를
하고요. 아마 자식한테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겠죠. 근데 네. 이제 자녀가 이제 응하지 않는 건데 남편과의 관계가 풀리면 또 그리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도 함께 응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시기 너무 당연히 훌륭하신 말씀이고 굉장히 원칙적인 이야기신데 엄마는 무슨 죄가 있어서 자꾸 그러게. 근데 어머니들이 사실 아까부터 계속 올리고 예, 있는데요. 엄마. 나는 도대체 언제 힐링하나요? 선생님, 제 마음은 도대체 어떻게 추스리 나요? 사실은 저희가 어머니들 마음 달래드리려고 2% 하고 있기는 한데, 근데 저희가 그렇다고 매주 할 건 아니니까, 이제 저희도 2회밖에 안 남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엄마들이 조금 내 마음도 힐링하면서 가족들도 좀 돌볼 수 있을까요? 그게 사실은 엄마는 어떻게 푸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저는 제일 먼저 하는 게 사실은 남편이에요. 근데 지금 이 경우는 해당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남편이 아내를 서포트하고 지지해주고 들어주고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예. 그리고 그럼 남편은 뭐가 되냐?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아내한테.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서로 그러면 제일 좋죠.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엄마는 사실은 이제 다른 누군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같은 엄마들. 여기 보니까 엄마들끼리 서로 인사도 많이 하시는데 네, 엄마들끼리 서로 연합하거나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스트레스를 좀 풀고 혹은 그런 많은 사람이 여의치 않다. 그러면 이제 사실 자신만의 어떤 좋아하는 활동, 취미라든지 이 시간을 좀 가져야죠. 근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그것도 안 돼요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참 있을 때 저는 이게 한계를 느낀다. 그럴 때 뭐 저한테 오시라고 하기도 좀 민망하고. 예. 그리고 사실 우리 상담가를 만나도 좀 그때뿐이라는 또 얘기도 가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가 힘든 부분을 내가 이렇게 좀 해결했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순간을 좀 만들 필요가 있어요. 네, 어떤 어머니께서 마음 추스리기 너무 힘들 때는 애들 재우고 이게 그 동네 한 바퀴 돌고 오신다고 이렇게 쓰셨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어머니들이 이미 본인 스트레스를 이렇게 매니지하는 방법들을 한두 가지는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의 분노는 왜 근데 맨날 우리만 참고 우리만 스트레스 해소해야 되냐. 사실 이런 부분이죠. 그렇죠. 그런 엄마의 네, 그런 하소연일 수 있죠. 이렇게 답을 주신 게 첫 번째로 아빠를 좀 잘해보자. 남편을 좀 잘 이용해보자. 이제 그게 안 되면 이제 또래 엄마들이랑 같이 또 서로 힘을 이렇게 얻어보자. 네, 그래도 안 되면 이런 이제 어머니들 이야기도 다 들어줄게 같은 좋은 프로그램을 이용해보자. 맞죠? 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상담했던 엄마가 제가 이제 이런 팁을 주니까 자기가 그렇게 해보겠대요. 근데 여백의 미라는 시간을 붙여서 자기가 그 시기에 이제 뜨개질 같은 이런 걸 했대요. 근데 나중에는 와서 여백의 미가 안 생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계속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어쨌건 그 남편하고 대화는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 면이 있어서요. 남편하고는 아까 그 칭찬 얘기 말씀 잘 해주셨는데 약간 이제 좀 동기부여 남편분에게도 살짝 격려와 칭찬 이걸 하면 의외로 같은 편이 되어서 그렇죠. 오늘 이런 강의도 사실 남편분이 많이 들어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드네요. 예, 질문이 너무 많이 주셨는데 이 질문을 다 대답드리긴 어렵고 몇 가지만 조금 더 드리면 아까도 좀 말씀드렸었는데 게임하고 유튜브 사실 지금도 이거 유튜브로 보고 있는 건데 이 아이들 유튜브 문제 이거 어떻게 좀 조언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게임과 유튜브 정말 어렵죠. 그러니까 아이가 그게 유일한 낙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엄마가 좀 제발 뭐라고 안 했으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자기 할 것도 어느 정도 하고 늘 평상시 감정 상태가 좀 좋은 상태에서 유튜브를 좀 하고 게임한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조금 다루기가 조금 더 쉬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한테 좀 이렇게 시간을 좀 줄이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근데 물론 그 보상이 아이가 좀 마음에 드는 보상이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막대한 거금을 주기는 힘들고 뭔가 이렇게 좀 보상을 좀 제공해서 하는 게 좋은데 만약에 이 아이가 평상시는 다 그냥 모든 게 관심 없는데 오로지 유튜브하고 게임에만 할 때만 어떤 뭐 뇌가 활성화되고 기분이 좋아진다면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울 상담 증상일 수가 있어요. 일종의 좀 우울증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조금 이제
보다 더 섬세하고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일단 그런 단계까지 뭐 생각하지 않더라도 결국은 또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얘기인데, 결국 아이가 게임하고 유튜브 할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뭐가 좋은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좀 파악하고 이해한 다음에 자신이 타협을 해야 돼요. 타협을 시도해야 돼요. 그게 아이가 잘 지키지 못해도, 저는 아이가 한번 그렇게 해보겠다 타협만 하면 그건 굉장한 성공이라고 봐요. 타협을 안 나는 그럴 거 필요 없고 난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러면 굉장히 부모와 아이 관계가 이미 멀어진 거고요. 한번 해볼게요. 그거는 굉장한 성공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실천 단계에서 부모는 또 실망합니다. 왜냐면 못 지키니까. 그 타협한 거를 못 지키는데, 그 못 지키는 가운데에서도 조금이라도 노력했다. 전보다 10분이라도 줄었다. 20분이라도 줄었다. 바로 이 부분을 부모가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야, 그래도 조금 노력했구나. 잘 안 되지? 우리도 힘들어. 그렇지만 이렇게 조금 좀 조절하는 일종의 뭐 게임 유튜브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거기에 너무 빠지지 않게끔, 말하자면 중독적인 상태에 가지 않게끔 조절한 능력을 키워보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하는 거야. 이런 차원에서 좀 바꿔 냈으면 좋겠습니다. 제 경험에서는 이제 그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잖아요. 대화도 그렇죠. 그렇고. 그런데 유튜브 채널을 뭘 보는지 추천해달라고 그러면 몇 가지를 추천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이가 청소년 외래어도 아이도 그렇고, 뭐 우리 집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아, 얘가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화제거리가 돼요. 마치 같은 드라마를 본 사람처럼 얘기가 좀 되면서, 저는 유튜브도 그 화제를 이끌어내는데 좀 긍정적인 면도 있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예 추천한 유튜브 너 재밌었더라 뭐 이렇게 말해주면 뭐. 그렇죠. 그럼 아이가 조금 기분이 그렇죠. 아빠한테 뭐 자기가 된 거 좋네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중1 아들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하고 어머니가 이야기 주셨어요. 게임이나 유튜브 그냥 방송 차원이랑 음란물 시청은 저는 완전히 차원이 틀리다고 생각해요. 음란물 시청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금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음란물은 굉장히 이제 사실은 봐서도 안 되고 소지해서도 안 되고 좀 사회적으로도 점점 이런 부분에 대한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해야 되고, 그것이 이제 엄마가 얘기하는 게 좀 민망하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아들이니까 좀 아빠가 좀 같이 함께 나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직접적인 어떤 개입이 들어가야죠. 음란물 뭐 3편 보는데 앞으로 2편만 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렵죠. 근데 첫 문장만 가지고는 저는 그 상황을 파악하기 물론 어려운데요. 이제 이 시기에 아까 그 성적 충동 이런 것이 발달되는 때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아이가 지금 사실 들켜서 그렇지, 사실은 원래 안 들킨 애들도 더 많을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꼭 심각한 문제인가 아직 좀 물음표가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알아서 놀란 건 이해는 되지만 지나치지 않다면 이 또래 아이들이 아는 어떤 이제 상식, 커먼 센스일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지나치지 않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을 해야 되겠죠. 동반된 문제가 없다면. 그런 생각도 들고, 엄마는 좀 놀라셨겠어요. 예. 너무 놀라지 마시라. 예. 이렇게 제가 갑자기 머릿속에서 좀 이렇게 혼란이 오는데, 왜냐면 저도 이제 아들이 둘이나 있거든요. 그 얘가 당장 중학생이 돼서 어느 날 봤더니 이렇게 그 목록에, 즐겨찾기 목록에 이게 이상한 게 있어서 들어갔더니 예쁜 언니들이 축계하고 나오는 게 있다. 그러면 그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저는 이제 애가 아직 순진하다. 네네네. 테크닉이 부족하다. 네네네. 너무 놀라지 마시라. 그러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그 시기에 원래 있는 거니까 내가 놀라거나 오버해서 반응하면 안 된다. 화들짝 놀라지 마시라. 그게 일단 1번이고, 그러면 일단은 안 놀랬어요. 안 놀래고 마음을 진정을 했고, 그럼 그 다음에 제가 아들한테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이제 저는 이제 내가 알고 있어. 너 유심히 보고 있어. 그런 식으로 하면 아이가 사각지대가 주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조심하게 되고, 그리고 또 또래들끼리 또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애들끼리 엄마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거기서 조언을 얻는 거고, 또 가장 긍정적인 건 지금 그 손석학 선생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이런 이야기를 아빠와 시간을 같이 하고 있었다면 거기에서 상당히 버퍼가 되는 것 같아요. 아빠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은 좀 지도 방법이, 아빠도 옛날에 이런 거 봤는데 너무 이런 거 많이 빠지면 좀 뭐 학업에도 좀 지장이 있고 너무 이렇게
뭐 몸에도 안 좋고 이런 식으로 많이 설명을 했는데 지금은 좀 사회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음란물 소지나 이런 시청을 자꾸 퍼뜨리는 이런 과정에서 이게 또 많이 범죄적인 차원에서 좀 접근하고 좀 많이 이제 금지하고 있으니까 또 사회적 흐름에 따라서 야 네가 이런 그런 어떤 성충동이 올라가는 건 알 수 있겠어. 인정을 하지만 음란물 보는 건 아닌 것 같다. 음란물 특히 이제 여러 명의 친구들과 공유해서 볼 때 이제 어디 퍼뜨리는 이런 거는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보지 말고 사회에서 지금 금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그냥 있는 그대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들이 아름아름 많이 보고는 있지만 어쨌거나 원칙적으로는 19금인 거잖아요. 그쵸? 어른은 19금이라고 얘기해 주는 게 맞는 거죠. 하지만 너무 놀랄 필요는 없고, 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이런 디테일이 있군요. 네,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질문이 엄청 많은데, 이 질문을 다 지금 소화를 하기는 좀 어렵고, 네, 저희가 다음 시간에도 또 같이 이야기를 할 거니까요. 네. 아유, 그래서 요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얘기 주셨는데,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너무 이제 신경도 많이 쓰시고, 마음도 복잡하신 어머니들한테, 특히 청소년 같은 남편을 키우시는 어머니들께 해줄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글쎄요. 사실은 대부분의 시청자가 이제 엄마들이라고 저는 뭐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뭐 우리가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부모가 결국 한 팀이 돼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습니까? 물론 뭐 한 부모도 계시지만 그래서 엄마라는 표현보다는 부모라고 좀 표현을 좀 하고 싶은데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기에 받는 어떤 스트레스는 좀 불가피합니다. 근데 이런 어떤 고통스러운 스트레스를 좀 역설적이지만 기분 좋은 스트레스로 또 이렇게 병이 되는 스트레스를 좀 약이 되는 스트레스로 바꿀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부모 아닌가. 그러려면 부모가 아이들 잘 이해하고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어쨌든 결론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끔 노력하는 큰 틀에서 이런 노력을 계속 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요. 그러려면 또 부모님이 역시 힘을 내서 화이팅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코로나 시국에 부모님께서 이 스트레스를 극복하시고 더 화이팅 하시자. 그래서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으니까요. 좋습니다. 정말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갔어요. 너무 빠르게 지나갔고, 사실은 더 빠르다고 느끼는 게 저희가 다음 해가 이제 마지막 회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어머니들 많이 아시는 오은영 선생님 모시고 이제 아이들 양육 코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어머니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다음 주는 8시가 아니라 8시 반입니다. 그래서 8시 우리 반. 모두 기대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마지막 시간 8시 반에 뵙기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놓치지 마세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도 마지막 클로징 멘트 하면서 끝내볼까요? 슬기로운 코로나 생활 다음 시간에 만나요.